이런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표절이라는 일반적인 정의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행위를 이제 모두 표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센터에서 발간한 이제 가이드라인 보면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표절을 유형을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인용 표시 없는 표절이라고 해서 보통 남의 이제 창작물이나 이제 내용을 가져올 때는 인용하셔야 되는 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내용을 이제 가져올 때는 반드시 인용 출처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 내용을 이제 번역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미지로 활용을 했다거나 이래도 타인의 아이디어나 이제 저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 푸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용 표시를 했어도 표절이 될 수가 있는데요. 출처 표기를 했어도 이제 너무 많은 양을 가져오고 사용을 해서 인용 원문과 새로운 저작물이 이제 주종 관계가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광의의 넓은 개념의 표절에 해당이 됩니다. 게다가 이 경우에는 이제 표절뿐만 아니라 어떤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표절은 연구 윤리적인 부분이라면 이제 저작권은 어떤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보면은 원문 보고서, 이제 환경부의 보고서를 인용을 했다고 밝혀놓은 케이스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미만 살짝 바꿔서 거의 모든 내용을 이제 여기에는 다 담지 못했지만 모든 내용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원문 보고서에 이제 출처를 기입했지만 자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없이 많은 양을 그대로 베꼈다면 이것은 이제 인용 표시를 했어도 이제 저작권에도 걸리는 표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적절히 인용을 해야 저작권 침해가 아니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사실 저술 종류나 형태, 분야에 따라 달라서 이게 딱 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전체 작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보긴 하는데요. 근데 일부 출판사들은 그 특정한 기준을 정해놓기도 합니다. 저희 유명한 APA, 미국 심리학회죠. 여기서는 따로 인용 표시뿐만 아니라 별도의 승인이 필요한 단어 수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APA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 400단어 초과의 단일 텍스트나 아니면 전체 합쳐서 800단어 초과의 텍스트를 추출을 할 때는 별도의 인용 표시 외에도 이제 별도로 퍼미션을 받아라라고 이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투고하고 싶은 학술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지 이런 기준 같은 것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먼저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아이디어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창작물일 때도 이제 표절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용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 같은 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어떤 세미나에 누구의 발표된 아이디어에 기반을 뒀다라고 인용 표시를 적절하게 해주셔도 이제 해주시기만 해도 이제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타인의 이제 저작물을 이렇게 인용 표시 없이,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혹은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런 것들은 보통 연구자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웬만하면 출처 표기 잘 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이 중복 출판이라고 해서 보통 본인의 예전 출판물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두 번째 출판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중복 출판을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출판됐거나 투고에서 심사 중인 저작물과 이제 상당 부분 겹치는 내용을 따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는 경우를 이제 중복 출판, 중복 게재, 이중 게재라고도 하고요. 학계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당 부분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이 심장수술에 대한 학술지 편집장이 모여서 결정한 정의가 있는데 보통은 이 정의를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설이 유사하다, 표본의 수와 크기가 유사하다, 이제 연구 방법, 결과가 유사하고요. 그다음에 공동 저자가 있고 새로운 두 논문 간에 새로운 정보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매우 적다.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이제 중복 출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 출판의 유형 대표적인 세 가지를 사례로 한번 볼 텐데요. 이 대한의학 학술지 편집인 협의회에서 이 중복 출판 사례집을 발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토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복제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먼저 국내 학술지에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투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출판을 했고, 그 다음 연도에 이제 국제 학술지에 똑같은 내용을 이제 영문으로 번역만 해서 투고를 해서 중복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용도 똑같고요. 이제 연구진도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두 학술제 편집인이 이를 모르고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언어가 다른 완벽 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분절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1차 출판으로 그 비슷한데 이제 이 연구 방법 그 측정 부위가 조금 달리 해서 중복 출판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자도 같고 환자 대상도 같고 CT 촬영이라는 것도 같고 그 대신 이제 측정 부위만 조금씩 두 개를 달라서 물론 결과도 조금씩 다르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분절 출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결과를 분할했다 해서 이것도 역시 중복 출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두 학술지에 이제 따로 승인이 없었고 두 학술지에 거의 동시에 투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례는 덧붙이기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원래 이 책임저자가 진달래 병원이라는 이제 소속에 속해서 거기서 이제 국내 학술지 A에 투고를 해서 논문을 출판을 했고요. 그 이후에 소속을 개나리 병원으로 옮겨서 개나리 병원 환자 케이스만 추가를 해서 또다시 국내 학술지 B에 논문을 출판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처음 논문과 저자가 2명 이상 중복이 되고요. 이제 가설, 결과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연구 대상만 추가를 해서 그에 따라 연구 기간, 대상이 조금씩 늘어났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상 또는 관찰 기간을 늘린 덧붙이기 출판의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들 봤고요. 그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내가 지금 출판하려는 논문이 중복 출판이 해당되는지 이게 가장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공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투고할 때 커버레터 쓰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1차 논문을 어떤 점을 좀 더 발전시켜서 어떤 독창성이 있고 어떤 이 두 번째 논문은 어떤 의의가 있다. 이런 것을 어필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담아내시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임상시험 자료에 대한 2차 분석 같은 경우는 1차 출판 논문을 인용했다는 점이랑 함께 이제 2차 분석이다라는 사실을 명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레터나 이제 학술대회, 초록을 이제 실제로 논문으로 보고 하는 것은 저희 학계에서는 중복 출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이런 주석을 달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언제 학회에서 먼저 발표된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거 문구, 투고하려는 학술지 이제 최근 논문 몇 개 읽어보시면 이 사용하는 문구 같은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복 출판이 아닌 경우에 이제 편집인이 사실 이렇게 승인을 해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복 출판이 걱정된다 하시면은 두 학술지의 편집인들에게 이제 모두 승인을 받고 이제 양해를 구하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편집인이 이 2차 출판을 함으로써 어떤 이익이 더 크겠다라고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동시에 발행도 가능하고 2차 출판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중복 출판은 안 되는 거고요. 이제 2차 출판이라고 해서 허용된 경우를 2차 출판, secondary publ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에도 출판이 허용되는 경우를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ICMJE라고 해서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 위원회의 이제 권고안을 보시면은 두 출판사 이제 편집인 모두에게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집인은 보통 다 승인을 해줄 거예요. 뭐 저작권에 큰 문제가 없는 한 승인을 해줄 거고 2차 출판, 두 번째 출판물에 이제 편집인에게 이제 어떤 커버레터를 쓰셔가지고 잘 어필을 해서 승인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협의를 해서 뭐 간겨울 두고 출판해라라고 권고는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승인만 잘 협의가 된다면 뭐 동시 출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자층이 달라야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편집인이 판단을 거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출판물이라고 해서 1차 출판물의 이제 내용을 왜곡하거나 이제 훼손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읽는 독자들도 알 수 있게끔 이거는 1차 출판물에 기반을 한 연구다라는 것을 인용 적절하게 해주셔야 되고, 다음 제목에도 이를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Q&A로 이제 좀 자주 물어보시는 것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제학술지에 영문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거를 다시 국문으로 번역을 해서 국내 학술지에 다시 발표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인데요. 그래서 사실 따로 승인이 없다면 이제 완벽 복제에 해당되는 중복 출판 케이스인데 사실 편집인의 승인을 받으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편집인이 판단했을 때 뭐 이 다시 발표할 때 학술적 가치가 확보가 된다면 이제 승인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허락을 꼭 받으셔야 되고 토고 간격은 뭐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내용은 같아야 되고 이것도 역시 2차 출판임을 명시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제 학위 논문을 다시 저널 논문으로 출판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연대 내규에 따르면은 오히려 권장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는 이공학 분야에 해당되는데 이제 이거는 중복계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학위 논문으로 이미 발표됐다라는 것도 이제 명시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학술지에 따라서 학위 논문의 이제 단순 요약은 투고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반드시 이제 투고 전에 한번 학술지 출판 가이드라인, 요즘 다 페이지에 다 안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고 이제 투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학위 논문 시즌에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요. 학술지 게재 후에 다시 학위 논문에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가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이제 다만 연대 연구윤리센터에서 이제 아래 사항을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요즘은 공동 연구 많이 하시니까 학술지 게재할 때 이제 나머지 저자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자분들이 모두 동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생성한 데이터만 사용을 해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학술지의 동의, 학술지 규정을 다시 한번 꼭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가급적 패러프레이징 해라. 그래서 문장을 재구조화해서 다시 다른 말로 이제 잘 풀어서 쓸 것을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널에 따라서 학술지 논문을 이제 학위 논문으로 이제 허용을 해줬을 때, 문구를 바꾸지 말고 그대로 작성해라 라고 지침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널 이 가이드라인을 꼭 다시 강조합니다만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 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위 논문의 학술지에 먼저 발표한 데이터임을 인용하고 추가 기술해라. 그래서 독자들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인용을 잘 해주시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 대신 이런 권고에 따라서 이제 작성을 했는데도 보통 학위 논문 출판 전에 이제 터니딘 검사해서 내라고 요즘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랬는데 이제 검사 결과가 너무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내용은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주심, 부심, 지도 교수님 포함해서 이렇게 논의해라라고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논문 중 일부분을 인용할 때 어떻게 하면 중복 출판을 피할 수 있는가?
이거는 자기 논문이더라도 인용을 할 때 이제 다시 출처를 잘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예전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출처 표기 없이 하면 자기 표절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인용 꼭 표시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뭐 표절, 뭐 중국 출판, 2차 출판에서 모두 강조하는 게 이제 인용. 그래서 인용만 잘하면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인용의 종류를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직접 인용이라고 해서 원문 그대로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을 직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아시죠? 이제 따옴표를 하고 직접 인용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 이제 출처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세 줄 이상 인용할 게 길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 본문을 끝내고 이런 식으로 뭐 행을 바꾸고 좌우 여백을 두거나 아니면 글자 크기, 글자체 이런 걸 변경을 해서 딱 봐도 이 문단 전체가 인용된 문단이구나를 라는 것을 이제 독자들이 알 수 있게끔 이제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출처도 잘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런 문학 작품이나 아니면 법령, 규정 등이 아니고서는 사실 이제 학술 글쓰기에서는 이제 간접 인용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간접 인용은 나만의 문장 구조를 다시 바꿔서 표현을 하는 패러프레이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예 문장 구조를 내가 받아들인 대로 이제 내가 다시 문장을 쓰는 거죠. 그래서 간접 인용하시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논문 읽으면 뭐뭐에 따르면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구조를 바꿔서 구조도 바꾸고 단어도 바꿔서 표절에 걸리지 않도록 그래서 유사더 검사에서도 이제 그대로 가져오면은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유사더 검사에서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패러프레이징해서 이제 나만의 문장 구조로 이제 체화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인용이더라도 원문만의 독특한 표현을 가져올 때는 이렇게 따옴표를 하고 출처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인용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원문을 인용한 2차 문헌을 다시 인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용한 걸 다시 인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술적 글쓰기에서는 이제 재인용은 가급적 피하고 원출처를 찾아서 인용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제 이런 몇몇 특수한 경우 이제 뭐 원문이 소실됐거나 아니면은 뭐 번역한 것만 이제 볼 수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재인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차 문헌 인용자가 이제 원문의 논점, 의도와 일치하게 작성을 했는지 해석이 적절했는지 이제 확인하고 그 신뢰도를 판단한 다음에 재인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표절이나 뭐 연구 윤리 인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은 ORI라고 해서 이 미국 연구 진실성 관리국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참고차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핫한 생성형 AI도 한번 이렇게 내용을 넣어봤는데요. 그래서 생성형 AI도 이제 저자로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그 챗GPT 한참 초반에 나올 때는 막 저자로 가끔씩 넣어서 출판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거는 아주 초창기, 극초기 때만 이제 나왔던 논문들이고 지금은 일반적으로 이제 저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자에 넣지 않고요. 그 대신 내가 뭐 데이터 분석에 썼다라는 경우에는 커버레터로 무엇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히셔야 되고요. 보통 메소드나 이 사사의 이제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투구하려는 저널 지침을 찾아보시거나 없으면은 최근 논문 몇 개를 읽어보시면은 많이들 요즘 연구에 활용을 해서 그 문구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대로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든 AI 산출물 마음대로 써도 될까? AI 산출물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작물로 일반적으로 보호되진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만든 AI 산출물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만들었는데 기존의 저작물과 너무 유사하다, 흡사하다라고
할 때는 그 권리를 침해했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쓰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한번 어, 판단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홍보를 하자면 이 학술 연구와 가이드, AI 가이드 페이지를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그 연구 지원 탭 밑에 이렇게 학술 연구와 AI 페이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생성형 AI 학술 도구 정리를 해놨고, 그다음에 저희가 구독하기 시작한 사이니토나 그다음 웹 오브 사이언스랑 스코포스 또 다 AI 이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작권에서도 지금 이렇게 저작권 안내서라든지 방안, 연대 가이드라인을 다 걸어놨고요. 그 다음에 출처 표기 방법을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통은 저희 밴쿠버 양식 많이 쓰시죠. 그래서 밴쿠버 양식은 공식적으로 아직 안내된 거는 없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의 종류로 봅니다. 그래서 참고 문헌 리스트에는 포함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unreferenced라고 쓰고 이런 식으로 문구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연구의 생성형 AI 이제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떤 텍스트, 이제 문장 위주의 글을 사용할 때 텍스트 표절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제 글이 아닌 뭐 이미지나 표 그림, 이거를 내 논문에 인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것들은 또 다른 이제 저작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용 표기는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별도로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유료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출판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판사의 허락을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OA 저널 같은 경우에는 저자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제 저자에게 저작권, 그 승인을 받으시면 되는데 보통은 CCL, 요즘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를 따로 표시를 다 해뒀을 거예요. 그래서 그 권한대로 이제 허용해 놓은 권한 범위까지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내 논문에 인용하는 정도는 이제 다 비상업적인 용도로 이제 사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료학술지 이 승인은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보통 대형 출판사 같은 경우는 이런 서비스 페이지를 다 연결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유료 구독 기반 출판사죠. 이제 엘스비어 출판사의 그 논문 페이지 보면은 Get Rights and Content라고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들어가면은 이 라이츠 링크 페이지로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내가 어디에 쓸 건지 어떤 뭐 이미지를 어떤 용도로 쓸 건지 이거 다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내가 비상업적인 용도로 내 논문에 인용을 하는 거면 이제 최종 금액이 무료로 뜰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컨티뉴 누르면은 그 라이선스 PDF를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이제 동시에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가지고 계시다가 혹시 필요한 경우에 나 이거 승인 받았다라고 라이선스 이제 제시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어떤 연구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표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 의학도서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 이 두 가지 위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터니딘이랑 아이덴티케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개 다 같은 회사 제품이기 때문에 막 결과에 엄청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똑같은 걸로 두 개 다 돌려봤는데 검사 결과가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다른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어떤 게 다르냐면 이제 살짝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쓰시면 좋은데요. 터니닛은 이제 어떤 검사 로직이 과제나 학위 논문 전용으로 이제 뭔가 특화돼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아이덴티케이트는 어떤 학술 논문, 국제학술지 투고를 위해서 만들어진 로직이라서 각각 용도에 맞게 취사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 소스도 그 동일한 회사 제품이기 때문에 다 비슷한데요. 이제
대신 터니닛은 다른 기관, 뭐 다른 대학교 학생들이 낸 보고서나 그런 제출 자료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이덴티케이트는 학술지 전용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캐스트, 그래서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학술 프로캐스트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터니닛은 검사 가능 횟수가 무제한이고요. 10개의 과제함이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10개가 다 찼어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삭제해드립니다. 그래서 무제한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아이덴티케이트는 저희 기관에 할당된 그 건수가 제한이 돼서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니닛은 이제 강사 권한을 원하시는 경우 이제 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어, 보고서나 과제를 이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것도 연락 주시면은 제가 강사 권한을 부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덴티케이트는 조금 더 기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정 파일 간 내가 직접 비교할 대상을 선택을 해서 1대1 비교 검사나 아니면 1대 N 검사를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용자가 직접 특정 출처를 제외할 수 있는 필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앞서서 예전에 출판했던 논문이 조금 소스로 감지된다라고 하면은 필터 제외해서 검사를 진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터니딘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터니딘은 강사용 계정이 있고 일반 학생용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용 계정을 권한을 부여받으시면은 강의를 개설을 해서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초대를 해서 여기에 이제 보고서를 내게 하고 이거를 검토하고 채점까지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권한을 드리고 보통은 이거를 더 많이 쓰실 거예요. 개인적인 논문, 레포트, 내가 설령 교강사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쓰실 거면 이 학생용 계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학생용 계정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터니딘을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은 그 신규 회원가입부터 하시는 분들은 터니딘 회원가입할 때 중간에 클래스 아이디랑 등록키를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저희 홈페이지 그 터니딘 페이지를 들어가면은 이 중간에 보면은 클래스 아이디와 등록키 확인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홈페이지 로그인 하신 상태에서 이걸 누르면은 아이디랑 등록키 정보가 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회원가입할 때 이제 개인용은 학생용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진행을 해주시고 여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아이디와 등록키를 각각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아이디와 등록키는 저희가 이제 그 관리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변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사용하시던 터니딘 클래스가 만료됐다, 사용할 수 없다라고 뜨면은 이 페이지 다시 들어가서 새로운 아이디랑 등록키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신 분들은 그 로그인 하신 다음에 만약에 클래스가 만료됐다라고 뜨면은 이 두 번째 탭에 클래스에 등록하기를 눌러서 다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아이디와 등록키를 이제 다시 해주시면 새로운 클래스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화면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미리 이제 로그인을 해놨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두 개의 클래스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이미 만료된 예전 거고요. 그래서 만료된 거는 삭제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그래서 만료됐다라고 뜨면은 그 새로운 클래스 아이디랑 그 키를 확인하셔서 두 번째 클래스에 등록하기에 이제 넣어서 제출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용 클래스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10개의 과제함이 뜰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과제함당 한 번의 파일을 검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시 제출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과제함이 찼어도 다시 덮어쓰기 해서 다시 검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시 제출하기를 하면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최대 24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서 조금 급하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이 과제함을 다 비워드립니다. 그래서 삭제해드리면은 새로운 과제함에 이제 새롭게 검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열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이제 비어있는 과제함인데요. 그래서 제출물 업로드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보통 워드 파일 많이 검사하시죠. 그래서 제출물 제목이랑 파일 선택해서 업로드를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텍스트 입력 직접 붙여넣기 해서 진행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구글 드라이브나 원드라이브 이렇게 클라우드로도 이제 제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미리 해왔는데 두 번째 들어가서 이렇게 검사를 하면은 이제 유사성에 이렇게 결과가 뜹니다. 저는 그냥 제목을 아이덴티케이트로 해서 이렇게 뜨긴 했는데 유사성을 조금 기다리면은 결과가 이렇게 뜰 거고요. 만약에 시간이 꽤 소요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미지나 용량이 너무 커서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검사 결과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미지나 뭐 참고 문헌 이런 거 다 빼셔가지고 진짜 필요한 부분 텍스트만 남겨서 검사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검사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뜰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은 다시 제출하기 버튼이 이겁니다. 그래서 덮어쓰기 할 때 이렇게 다시 제출 확인 누르면은 여기에 덮어 써서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출물 파일, 지금 한글 파일도 검사 가능하냐고 이렇게 여쭤봐 주셨는데, 한글도 됩니다. 그래서 제출 파일, 이거 지원되는 파일 유형도 여기 확인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검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팝업 창으로 검사 결과가 뜰 거예요. 저는 지금 그냥 그대로 긁어와가지고 이렇게 유사도 검사 문장이 이렇게 음영 표시가 진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쭉 줄글로 표시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긁어와서 이렇게 된 거고 이제 보통 정상적인 현상은 이렇게 뜨문뜨문 이렇게 부분 부분으로 색칠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상적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유사성이 감지된 단어들이 이렇게 음영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소스마다 다른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이 70%이 검사 결과는 그 전체 단어 수 분의 이제 색깔이 칠해진 유사성이 감지된 단어의 비율로 구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문장도 여러 가지 소스에서 발견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전체 합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비율대로 단어의 비율대로 산출이 된다라고 참고차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치개요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 내림차순으로 유사도가 높게 감지된 소스 순서대로 이제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는 지금 펀메드에서 긁어왔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링크가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펀메드 원문을 볼 수가 있고요. OA 논문이면 바로 볼 수 있고 유료 논문이더라도 저희 의학도서관에서 이제 구독하고 있는 논문이면은 원문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스를 내가 유사성이 감지된 소스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인터넷 소스나 출판물이 대부분이실 것 같고요. 그 대신 터니딘은 학생 보고서라고 해서 다른 기관의 이제 다른 대학의 학생들이 낸 과제물 중에서 어떤 유사성이 감지되면 이렇게 학생 보고서라고 뜹니다. 그래서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소스의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걸로 보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치 개요를 보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모든 소스 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 나는 유사성이 감지된 모든 소스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아래 이 표시를 누르면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필터 기능도 간단하지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필터는 인용문 제외가 있고 참고문헌 제외가 있습니다. 인용문은 아까 저희 직접 인용, 따옴표로 이루어진 그 문장을 제외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체크를 하고 아래 변경사항 적용을 누르게 되면은 제가 여기 문장이 원래 색칠해져 있었는데 이제 인용문
직접 인용문이 이제 제외돼서 이제 색깔에서 빠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참고문헌 제외가 있는데요. 이거를 체크를 하면은 맨 뒤에 레퍼런스라고 해서 저희 참고문헌 다시잖아요. 그래서 레퍼런스 단어 밑에 있는 것들을 이제 제외를 해줍니다. 그래서 빠져서 그 유사성이 더 내려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는 그냥 아예 빼고 검사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필터에서 제외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미만의 소스 제외라고 해서 그 터니딘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이렇게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굳이 추천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두시고 그냥 필터만 참고차 확인을 해주시는 것을 이제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터니딘 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라. 그래서 보통 학위 논문 내기 전에 이제 제출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뭘 다운로드 해야 되냐? 다운로드를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첫 번째 현재 보기를 다운로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운로드를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뜨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를 해주셔야 이렇게 음영 표시가 표시된 전체 이렇게 원문이 뜨게 되고요. 밑으로 쭉 내리면 이렇게 유사성, 퍼센트 결과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출하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옵션으로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디지털 수령증이나 뭐 이런 거는 그냥 이 터니딘에 내가 검사했다. 이런 의미고 처음 제출된 파일은 제가 검사한 이 파일 그대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첫 번째 옵션으로 다운로드를 해서 필요한 경우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텍스트 전용 보고서라고 해서 밑에 보면은 이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텍스트 위주로 좀 확인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되는데 웬만해서는 이걸로 보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위주로 소스 어떤 게 감지됐는지 이거 위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 그 교재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이거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문법 체크라고 해서 그 ETS 이렇게 한번 시스템으로 한 번씩 쭉 확인을 해주는 게 있어요. 뭐 문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호를 빠뜨렸다든지.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영어 논문 많이 작성하시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덴티케이트인데요. 아이덴티케이트는 이제 먼저 계정을 신청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덴티케이트는 설명을 드렸다시피 국제학술지 출판사의 편집자가 주로 사용하는 크로스체크랑 동일한 플랫폼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학술지 투고 예정이신 분들은 먼저 아이덴티케이트를 돌려보시면은 편집자가 이런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구나라고 이제 미리 알고 이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덴티케이트는 계정 신청이 필요해서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계정 신청하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클릭해서 뭐 소속이나 직권 학번 이런 정보를 넣어 주시면은 제가 웬만해서는 그 당일에 바로 등록을 해드리고 이제 안내 메일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메일을 확인을 하시면 그 비밀번호, 초기 비밀번호를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24시간 내에 이 비밀번호를 세팅을 하면은 아이덴티케이트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덴티케이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이덴티케이트 그 비밀번호 세팅하고 로그인하면 이렇게 뜰 텐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작 누르게 되면은 아이덴티케이트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폴더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폴더 관리도 이제 여러 개 동시에 연구 진행하시는 분들은 폴더 추가해서 연구 주제에 맞게 검사 진행을 하셔도 되시고요. 그래서 폴더
단위로 이제 다른 연구자랑 공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하고 뭐 삭제도 되고요. 공유를 누르게 되면은 저희 연세대학교에 등록된 다른 연세대학교에 아이덴티케이트 계정이 있으신 분들을 초대를 해서 이제 공유 폴더를 만들 수 있고 그거를 동시에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폴더를 들어가보면 저는 하위 폴더도 있는데요. 하위 폴더 들어가서 보면은 아이덴티케이트는 그리고 AI 글쓰기라고 해서 AI 디텍션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정확하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해라. 그래서 이걸로 절대 판단하지 말고 뭐 그냥 틀릴 수 있으니 판단하는 정도로 참고로 봐라라고 안내가 오긴 했는데 제가 제미나이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챗GPT도 해봤는데 100%로 다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AI 글쓰기 디텍션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그 AI 디텍션이 가능한 그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AI 디텍션이 이제 회색 결과로 떠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조건에 충족이 안 돼서거든요. 그래서 영어 논문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고 전체 파일 용량이 100MB 미만이어야 되고요. 300단어 이상, 3만 단어 이하를 이제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분들 보면 이제 너무 분량이 많아서 안 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내 파일이 조건에 맞는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감지를 못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회색으로 뜰 수 있으니까 이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AI 글쓰기 만약에 처음에 이 수락을 누르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뜨면은 AI 글쓰기 이제 디텍션에 이제 동의하냐라는 뜻이어서 그냥 수락 한 번만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AI 글쓰기 결과가 이제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업로드를 해서 파일을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비교가 있고 문서간 비교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비교는 보통 일반적으로 쓰시는 게 이 기능일 거예요. 그래서 내 논문을 전 세계 학술지나 뭐 인터넷 소스랑 비교를 하는 게 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서간 비교라고 해서 내 논문과 그 다음에 비교 파일을 직접 지정을 해서 최대 5개까지 지정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많이들 사용하진 않으셔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비교를 그냥 파일 똑같이 업로드 하셔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돌려왔는데 이렇게 유사성 이렇게 결과가 뜨게 되고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터니딘과 동일한 회사 제품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덴티케이트 역시 저는 그대로 긁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글로 음영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역시 이렇게 뜨시면 안 되고요. 이제 부분 용어 정도만 이렇게 부분 색칠해 있는 게 이제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뜰 거고 보면은 똑같습니다. 음영 표시 각 소스별로 이렇게 다른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 탭 보면은 그 소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78%라는 것은 단어 비율대로 이제 산출된 결과고요. 그럼 소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겨서 동일한 소스가 어디에 다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전체 본문을 감지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그 원문 링크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대로 긁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원문 소스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덴티케이트는 직접 필터 일치 제외를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일치 제외를 누르게 되면은 해당 소스가 제외가 되면서 기존에 78%였던 결과가 66%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본문 내에서도 이거를 클릭하면은 이 텍스트 제외라는 버튼이 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눌러도 내가 예전에 썼던 논문이 감지가 된다라고 하면 참고차 이렇게 필터를 제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처 제외 역시 이 아이콘 눌러도 동일하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제외된 거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제외라는 파란색 링크가 있거든요. 이걸 클릭하면 제가 출처를 제외한 거나 아니면 텍스트 일부를 제외한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모든 출처 포함을 하면은 다시 포함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78%로 올라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필터 기능이라고 해서 터니딘보다 더 이제 자세한 필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물 비교 대상은 이제 전 세계 이제 소스를 어디까지 범위를 볼 거냐라고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건들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두시고 제외 필터 아래쪽 부분만 참고 삼아 이제 제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참고문헌 제외는 터니딘에도 있었는데요. 밑에 레퍼런스라고 이제 단락 부분을 제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하고 밑에 필터 적용을 누르게 되면은 색깔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제외를 하거나 아니면 레퍼런스를 빼고 검사를 돌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용 테스트 제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그 직접 인용, 그 따옴표로 묶인 거를 이제 다 제외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따옴표를 묶어봤는데요. 이거를 체크를 하고 필터를 적용하면은 이렇게 필터가 해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외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용 텍스트 제외 두 번째는 사실 저희한테는 잘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APA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APA 출처 표기를 한 문장을 제외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문장이 색깔에서 빠졌죠. 근데 이제 밴쿠버 양식 같은 경우는 이런 각괄호를 많이 쓰는데 이런 거는 잘 시스템에서 걸러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스템에서 잘 감지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록은 다들 아시죠? 이제 초록 앱스트랙 부분을 이제 제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많이들 유사성 감지되는 게 이 매터리얼스랑 메소드 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것만 따로 필터를 적용을 하면은 제외를 할 수도 있습니다. 메소드 매터리얼스에서 이제 어쩔 수 없는 통계 분석 기법 아니면은 학계 용어 그 다음에 뭐 실험 기법 뭐 시약 이런 것들은 사실 유사성에서 감지가 돼도 어쩔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소드 앤 매터리얼스에서 유사성이 많이 높게 감지됐다 이래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괜찮고 컨클루전, 디스커션, 리절트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절대 유사성이 감지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분에 따라서 이제 유사성이 높게 나와도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량일치 제외 이것도 그 기준을 바꾸는 건데요. 이거는 굳이 권장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두시고 이거 위주로 필터를 제거하면서 이거 제거하면은 어느 정도 되겠다. 이 부분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또 AI 작성도 이제 제가 제미나이한테 돌린 거를 한번 슬쩍 넣어봤는데 이것도 잘 감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판사 중에서는 이제 투고 전에 아이덴티케이트 검사 결과지도 같이 내세요라고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뭘 내야 되냐 하면은 보고서 역시 이 다운로드 표시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첫 번째 여기서도 역시 첫 번째 유사성 보고서를 누르면은 이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운로드를 미리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유사성 전체 퍼센트가 뜨게 되고요. 이것도 역시 음영 표시가 그대로 칠해진 결과 보고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면은 이제 편집인이 보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제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제 편집인이 퍼센트만 보는 게 아니고 어떤 게 칠해져 있는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은 이제 편집인도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거를 잘 내고 커버레터에 뭐 어떤 것 때문에 잘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잘 디펜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교환으로 돌아가서 네, 다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네, 이제 Q&A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유사도 몇 %까지 괜찮나요? 이거를 굉장히 많이 여쭤보세요. 사실 이게
이게 답변을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자면 10%에서 15% 정도로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15%라고 표절이 아니고 이제 16%라고 표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판단은 지도 교수님이나 학술지, 편집인 이런 기관에서 여부를 판단하는 거지 이거는 검사 결과는 그냥 참고 삼아서 이제 보시라고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게 나온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겁먹지 마셔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미 터니딘이나 아이덴티케이트에 업로드했던 논문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다시 업로드를 하면은 유사도가 높게 나올 수 있나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다 저장이 되지 않도록 설정을 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여러 번 저희 의학도서관 클래스에서는 이제 여러 번 검사를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한글로 작성된 논문이나 보고서를 검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카피킬러는 오늘 다루지 못했는데 카피킬러도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면은 카피킬러 홈페이지에서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용한 사이트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연구윤리정보센터라고 해서 이런 가이드라인 여기서 포털 같은 거에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센터에서도 물론 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내규, 연구처 페이지에서도 내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라고 해서 이거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의학 논문 출판 윤리 가이드라인이나 뭐 사례, 케이스, 그 다음에 이 ICMJ에서 나온 이제 권고안의 번역본들이 다 여기에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학 논문 출판하시기 전에 요거는 한 번씩 꼭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